인류 기원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드는 수메르 기록들. 어둠 속에서 점토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표면은 거칠고 모서리는 오래전에 깨져나갔으며 그 위에 새겨진 문자들은 빛을 받으면 가느다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누군가의 손이 이것을 만들었고 누군가의 눈이 이것을 읽었으며 누군가의 기억이 이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잘려나간 문장 너머로 우리는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있었다는 느낌만을 받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쉬고 듣고 천천히 눈을 감으면 됩니다. 이 밤은 길고 이야기는 오래되었으며 당신은 언제든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수천 년 전 어느 서기관이 남긴 문장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조용한 질문을 함께 바라볼 뿐입니다. 박물관의 희미한 조명 아래 한 사람이 깨진 점토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글자를 읽으려 하지만 글자가 새겨진 부분보다 비어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갈라진 틈, 잘려나간 모서리, 끊긴 문장들. 그는 이것이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점토판은 무언가의 중간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이야기가 이미 한 번 시작되었다가 어딘가에서 잘려나간 뒤 다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첫 페이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체계 가운데 챕터일지도 모릅니다. 점토판 위의 문자들 사이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쓰이지 못한 것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문장은 마침표 없이 끝나고 어떤 단어는 반만 새겨진 채로 멈추며 어떤 이야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집니다. 쓰여진 것보다 쓰이지 못한 것이 더 큽니다. 침묵이 말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인류 문명의 탄생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사람들이 농경을 시작했고 마을이 도시가 되었으며 도시가 왕국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자가 발명되었다고. 이 서사는 직선적이고 명료하며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단계적이며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메르 기록은 이 서사를 조용히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예외처럼 보입니다. 너무 일찍, 너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 예외. 수메르는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이상하게 성숙해 보입니다. 마치 처음이라기보다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도시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고 그들의 문자는 처음부터 복잡했으며 그들의 수학과 천문학은 처음부터 정교했습니다. 처음이라기에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는 4가지 큰 실마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첫째, 수메르 왕명록과 대홍수 이전의 초장수 왕들. 둘째, 처음부터 지나치게 정교한 문자와 수학, 천문학. 셋째, 세계 곳곳에 남은 더 오래된 유적과 홍수의 흔적들. 넷째, 사라진 지식, 의도적으로 비워진 침묵, 그리고 편집된 기억. 이 4줄기가 만드는 것은 확실한 답이 아닙니다. 편안하지만 불편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풍기는 낮죄을 잠들기 좋은 속도로 천천히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며 확정된 결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와 고고하기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사색이며 가능성이며 조용한 의문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점점 더 깊어지는 밤처럼 파트가 진행될수록 호흡이 느려지고 문장이 길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중간에 잠들어도 괜찮고 끝까지 들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압박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 걸을 뿐입니다. 이제 오래된 점토판을 살며시 뒤집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혹은 먼지가 쌓인 사원 도서관의 첫 서랍을 여는 장면을. 희미한 빛 아래 서기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고 우리는 그 손끝을 따라갑니다. 이제 그들이 시간이라고 불렀던 것의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연대기처럼 보입니다. 왕의 이름, 그가 다스린 도시,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이런 식의 기록은 고대 세계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명록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당신은 멈추게 됩니다. 숫자가 이상합니다. 너무 큽니다. 상식을 벗어납니다. 알룰림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리두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2만 8,800년입니다. 그 다음 왕은 아랄가르 3만 6천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은 엔멘누안나 4만 3,200년. 이런 식으로 왕명록은 계속됩니다. 수만 년, 수십만 년을 다스린 왕들의 이름이 차례로 나열됩니다. 우리는 이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체계적입니다. 누군가 이 숫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왕명록은 갑자기 단절됩니다. 홍수입니다. 대홍수가 왔고 모든 것을 쓸어갔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의 왕들은 다릅니다. 통치 기간이 짧아집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인간적인 수명으로 내려옵니다. 홍수 이전에는 수만 년, 홍수 이후에는 수백 년, 그리고 점점 더 짧아져 결국 몇십 년이 됩니다. 마치 세계가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을 때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 것처럼 다른 문화의 신화는 보통 우화임을 알 수 있도록 상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용이 나타나고 하늘이 갈라지며 신들이 싸웁니다. 하지만 왕명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명록은 정확한 도시 이름을 말합니다.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쉬루팍. 이 도시들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습니다. 왕의 이름도 구체적입니다. 알룰림, 엔멘누안나, 두무지. 통치 기간도 숫자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설이라면 전설답게 말해줄 법도 한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치 역사를 기록하듯 차분하게 사무적으로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이름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실제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리두는 메소포타미아 평야의 가장 남쪽에 있었던 고대 도시입니다. 바드티비라와 쉬루팍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도시 위에 비현실적인 시간, 스케일이 겹쳐집니다. 이 아이러니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만약 도시가 신화 속에만 존재했다면 우리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시들은 지금도 땅 속에 묻혀 있고 우리는 그 폐허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학계는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해 왔을까요? 첫째, 상징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큰 숫자는 왕의 위대함, 신성함, 오래됨을 강조하는 수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수학적 체계의 산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고 숫자를 다루는 방식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 숫자들은 어떤 수학적 패턴을 과장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장치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상의 권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즉, 이를 곧이곧대로 실제 수명으로 보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은 남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가? 왜 이렇게 정밀하게 숫자를 배치했는가? 단순한 과장은 대략적이어도 됩니다. 아주 오래 다스렸다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굳이 세밀한 숫자 놀이를 선택했습니다. 2만 8,800년, 3만 6천년, 4만 3,200년. 이 비율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숫자들을 다른 시간 단위로 해석하려 시도했습니다. 달 단위, 주기 단위, 혹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간 체계. 하지만 이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누구도 확실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대홍수 이후 통치 기간은 짧아집니다. 인간의 수명도 짧아집니다. 이것을 단순히 신화적 과정이 점차 현실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식과 권위의 축소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재설정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은 신에 가까웠고 홍수 이후의 왕들은 점점 인간에 가까워집니다. 세계가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을 때 빛은 예전만큼 오래 머물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숫자가 말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가 드러내는 불편함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불편함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동시에 깨어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눈을 감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질문을 남겨둡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기록했을까? 왜 홍수를 경계로 모든 것이 바뀌었을까? 그리고 그 홍수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수메르 평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낮고 평평한 땅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도시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밤의 항공 사진처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천천히 내려다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낮은 땅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그 사이에는 끝없이 펼쳐진 습지와 수로, 작은 마을들이 점처럼 박혀 있습니다. 지금은 사막과 농지이지만 한때 이곳은 물과 진흙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 위에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에리두, 우르크, 우르. 이 도시들이 고고학 기록에 등장할 때 그들은 이미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성벽이 있었고 신전구역이 있었으며 주거구역과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누군가 여기에 신전을, 여기에 창고를, 여기에 집들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행착오의 결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 이미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나타납니다. 기원전 3200년경 우르크에서 발견된 최초의 쓰기 문자는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메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서류였습니다. 행정문서였고 회계장부였으며 세금 기록이었고 곡물 분배 목록이었습니다. 최초의 문자가 이미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실험의 첫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몇 번의 실험을 거친 결과처럼 보입니다. 학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이른 시기에 단순한 표기 방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실물 토큰, 즉 곡물이나 가축의 수량을 상징하는 작은 점토 조각들이 사용되었고 그것이 점차 평면적인 기호로 변형되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초기 단계는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버전일지도 모른다고. 이 설명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처음 만나는 수메르 문자는 너무 성숙해 보입니다.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라는 학자는 수메르 문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탄생이라기보다 재탄생에 가깝다고, 재개에 가깝다고. 마치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사라졌다가 다시 깨어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이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정확합니다. 수메르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복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업 기술, 수로 공학, 신전 경제, 천문 관측, 이 모든 것들이 서서히 늘어난 실험의 산물이라기보다 이미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관계 수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곡물을 어떻게 저장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며 달의 주기를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이 발명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기억해낸 것일까요? 에리두라는 도시에서 고고학자들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전의 층위입니다. 같은 자리 위에 여러 번 신전이 쌓였습니다. 하나의 신전이 무너지면 그 위에 또 다른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같은 구조, 같은 방향, 같은 배치.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입니다. 보이지 않는 원형을 기억하려는 노력입니다. 마치 그들이 원래 이랬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 왜 수메르는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세게 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간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제한적입니다. 중간 단계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고고학적 기록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의 일부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견된 첫 장면부터 지나치게 성숙한 느낌이 주는 감정적 낯섦은 살려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낯돈이야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라는 것은 기억장치입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말로만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변형되었으며 결국 많은 것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점토 위에, 돌 위에, 파피루스 위에.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문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문자가 등장한 순간이 인류 역사에서 매우 늦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문자 이전에 이미 수십만 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수메르 문자는 오래전에 시작된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저장하기 시작한 것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이들이 처음이 아니라 잊힌 것의 일부를 다시 조립하고 있었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무엇이 끊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끊김은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물로 갑니다. 강으로, 홍수로, 그리고 잃어버린 세계로. 어두운 메소포타미아 평야 위를 천천히 강이 흐릅니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물은 항상 조용히 흐르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언제나 조금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쓸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화는 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대홍수입니다. 홍수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수메르의 에리두 창세 신화, 아트라하시스, 길가메시 서사시, 이후 바빌로니아와 성경까지 시대와 언어가 바뀌어도 이야기의 핵심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왕들이 있었고 신과 인간이 함께 살았으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쓸어가는 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산 위로 피했습니다. 물이 빠진 후 세계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지워버린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화에서 홍수는 지식과 질서도 함께 쓸어갔습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신전이 무너지며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은 배뿐이 아니라 기억의 마지막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불완전합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고 다만 파편만을 볼 수 있습니다. 쉬루팍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에도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를 발굴했을 때 그들은 두꺼운 퇴적층을 발견했습니다. 진흙과 모래가 쌓인 층, 홍수의 흔적처럼 보이는 층.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지역적으로 큰 홍수와 관련지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가끔 범람했고 때로는 매우 큰 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구 전체를 덮는 전 지구적 홍수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류학계는 신중합니다. 지역적 재난이 신화적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수가 세계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홍수는 연속성의 끊김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지식과 전통과 언어의 흐름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사건입니다. 홍수 이전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것을 다시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텍스트에서 수메르인들은 홍수 이전의 시대를 언급합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 홍수 이전의 도서관, 홍수 이전의 지혜. 하지만 그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더 있었던 것 같다는 뉘앙스입니다. 이 흐릿한 기억은 의도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 역시 정말로 잊어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 흐릿함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현대 연구자들은 홍수를 상징으로 봅니다. 실제 물리적 사건뿐 아니라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사회 붕괴 같은 긴 시간의 위기를 압축한 상징으로. 홍수는 빠른 재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 년에 걸친 느린 붕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조금씩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조금씩 이동하며 결국 옛 땅이 잠기는 과정.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큰 사건으로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설입니다. 아직 논쟁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인류는 빙하기 말기와 홀로세 초기에 여러 차례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내렸으며 빙하가 녹고 다시 얼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했고 강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습지가 사막이 되고 사막이 초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기억되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로, 노래로, 신화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상징이 되었고 구체적인 사건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실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홍수 신화는 누군가의 손 떨리는 증언이 너무 오래 반복되어 모양을 바꾼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홍수 이후 사람들은 기억을 다시 짜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복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간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은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 아니라 옛것의 그림자를 따라 다시 세운 문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수는 문명의 시작이 아닙니다. 홍수는 두 번째 시작의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더 넓힙니다. 수메르 이전으로, 홍수 이전보다 더 오래된 시간으로. 그곳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터키의 산지로, 레반트의 구릉으로, 페르시아만과 사막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벗어나 지도를 펼쳐봅니다. 터키의 산지, 레반트의 구릉, 페르시아만, 사막, 지중해 연안. 넓은 지역을 조용히 스캔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는 수메르보다 더 오래된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고백리 테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 남동부 산 위에 위치한 유적입니다. 기원전 만년에서 9천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수메르보다 훨씬 이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거대한 석주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동물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뱀, 여우, 학, 사자. 이 구조물은 신전 같기도 하고 천문 관측소 같기도 하며 의식 공간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는 농업과 도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훨씬 이전입니다. 이것은 사냥꾼과 채집자들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천문학적이며 복잡합니다. 이것은 불편할 정도로 이른 정교함입니다. 예리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기원전 만년경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성벽이 있었고 탑이 있었으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차탈웨이크라는 곳도 있습니다. 기원전 7000년경의 대규모 정착지입니다. 집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벽화가 그려져 있었으며 복잡한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이 유적들은 수메르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착하고 건축하고 상징을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수메르가 직접 연결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문명의 빛은 깜빡입니다. 곳곳에서 갑자기 정교한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잃어버린 문명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류의 능력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여러 번 시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는 한 번의 직선으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여러 번 시작하고 여러 번 멈추고 여러 번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백리 테페와 수메르 사이에 직접적인 문화나 언어의 계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는 인상은 비슷합니다. 너무 이른 시기의 상징, 천문, 종교적 구조물, 수메르의 갑작스러운 성숙함을 바라볼 때 이 배경은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직접 연결할 수 없지만 분위기는 느낍니다. 무언가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 인류가 여러 번 같은 종류의 질문을 했다는 느낌.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현대 대중문화 속에는 고대 초고도 문명이나 외계인 개입 같은 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력적인 이야기이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이 다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인된 유적과 기록이 주는 정당한 질문의 범위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만 동시에 신중합니다. 우리는 질문하지만 동시에 검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류의 기억은 생각보다 자주 끊겼습니다. 많은 정착지들이 전쟁, 기후변화, 자원 고갈로 버려졌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 흔적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위에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옛 건물의 돌을 재사용했고 옛 우물을 다시 팠으며 옛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왜 떠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발굴된 유적은 인류 전체 역사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발굴되지 않은 것, 이미 사라진 것, 물 아래 잠긴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의 일부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메르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메르가 전혀 갑작스러운 섬처럼 떠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인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인류의 상징, 신전, 천문 관찰은 수메르 이전에도 여러 번 시도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배경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수메르가 완전히 첫 번째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배경을 가진 채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어디에서 왔다고 믿었는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왔다고, 현자들이 가르쳐 주었다고, 우리는 이어받았을 뿐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로 갑니다. 새벽과 함께 강가에서 안개가 올라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무언가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혜가 내려온다고. 압갈루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현자들. 그들은 반신반인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상징적 인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문자를 가르쳤고 농사를 가르쳤으며 건축을 가르쳤고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전달자였습니다. 일부 텍스트에서 그들은 7명으로 등장합니다. 7현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실제 인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신화입니다. 하지만 이 신화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수메르 텍스트는 말합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왕권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질서와 제도가 외부에서 도입되었다는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창시자가 아니라 수령자로 여겼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이 지혜와 기술을 스스로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드뭅니다. 대신 신이나 현자나 반신적 존재로부터 받은 선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은 발명이 아니라 위탁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겸손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아니라 중간이라고. 수학과 천문학을 보세요.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의 60진법은 정교합니다. 달력은 복잡합니다. 행성의 주기를 관찰하고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며 별자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체계가 짧은 시간에 갑자기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 구전 전통이 있었고 그것이 기록으로 옮겨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늘을 관찰하는 것은 문자 없이도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저 별이 1년에 한 번 저 위치로 돌아온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수백 세대가 지나면 그 지식은 매우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그것을 점토판에 적기 시작합니다. 토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자 이전부터 사용되던 작은 점토 조각들입니다. 곡물의 수량을 상징하는 토큰, 가축의 수량을 상징하는 토큰. 이것들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토큰들이 평면적인 기호로 변형되었습니다. 입체에서 평면으로, 실물에서 상징으로. 이것이 문자의 기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완전히 새로 발명했다기보다 도구의 껍질을 바꾼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메르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초라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이전의 시대가 있었다고. 홍수 이전의 현자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이어받았을 뿐이라고. 이 태도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명은 자신들을 첫 번째로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메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긴 계보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지식, 왕권, 의식,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자기 발명이 아니라 전승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적 전승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기 인식이 이렇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어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숫자, 시간 단위, 요일 이름, 별자리 이름. 이것들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일주일이 7일인 이유, 하루가 24시간인 이유, 1시간이 60분인 이유. 이 모든 것이 수메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수메르는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이전에 있었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오래된 세계관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뿌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은 지식은 후대에서 어떻게 보관되었을까요? 모두에게 공개되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만이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사원 도서관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침묵을 만날 것입니다. 밤입니다. 니프루나 우르의 사원 도서관을 상상해 봅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점토판들이 쌓여 있습니다. 서기관 한 명이 조용히 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고 문자가 새겨집니다. 그는 피곤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이고 그의 책임이며 그의 사명입니다. 모든 지식이 모두에게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텍스트에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문하지 않은 자는 보지 말 것. 사제만이 읽을 수 있음. 이것은 비밀이다. 지식은 이미 계층화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일부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며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지식을 구획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살아남기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회계, 행정, 계약, 세금, 곡물 분배 이런 점토판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여러 곳에 보관되었으며 버려진 후에도 땅속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화, 우주론, 기원에 대한 텍스트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수메르는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연히 살아남은 일부입니다. 일부 신화나 계보서사를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 앞뒤로 내용이 뚝 끊깁니다. 문장이 중간에 멈춥니다. 단어가 애매하게 처리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파손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모호하게 적어둔 것일까요? 우리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점토판이 깨진 것인지 아니면 서기관이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인지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왕명록은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재편집되었습니다. 통치 기간이 조정되거나 도시의 순서가 바뀌거나 어떤 왕은 추가되고 어떤 왕은 삭제되었습니다. 기록은 순수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항상 권력과 목적을 가진 텍스트였습니다. 역사는 쓰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후대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매우 정교한 천문 문서와 수학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고 일식을 예측하며 복잡한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른 단계의 기원에 해당하는 설명서나 교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 처음 이것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과정은 볼 수 없습니다. 점토판은 재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물에 녹이면 다시 새로운 점토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중요치 않다고 여겨진 문서는 버려졌습니다. 어떤 것은 보관되고 어떤 것은 버려졌습니다. 누가 이것을 결정했을까요? 서기관, 사제, 왕, 권력자,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수메르는 무작위로 살아남은 파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당시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의 흔적입니다. 서기관은 단순 필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편집자였습니다. 어떤 전통을 남기고 어떤 것을 줄이거나 합치는지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텍스트를 베끼면서 동시에 텍스트를 형성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침묵 역시 하나의 편집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 기록되지 않은 것, 애매하게 처리된 것들이 가장 큰 질문을 낳습니다. 우리는 쓰여진 것을 읽을 수 있지만 쓰이지 않은 것은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크게 들립니다. 수메르 기록이 우리를 뒤흔드는 이유는 말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부분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수메르만 이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고대 문명들도 비슷한 기억의 잔향을 품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다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이집트, 인더스, 히브리 전통. 그곳에서 우리는 수메르의 메아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사막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려봅니다. 모래 언덕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나일강의 안개가 얇게 피어오르는 풍경을 떠올립니다. 여기도 한때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신과 인간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라 여겼고 그 왕이 다스리기 전에는 신들이 직접 이 땅을 다스렸다고 말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깊은 곳, 돌벽에 새겨진 가장 오래된 장례 텍스트들은 인간의 시대 이전에 신들의 시대가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속삭입니다. 신들이 땅 위에서 걸어다니고 질서를 세우고 왕권을 부여하던 시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은 하늘로 물러났다고요. 이 구조는 어딘가 익숙합니다. 수메르의 왕명록이 말하던 것과 비슷한 리듬입니다. 먼저 신과 닮은 존재들이 오래 통치하던 시대가 있고 그 뒤에 인간에 가까운 왕들이
짧은 세월을 다스리는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집트와 수메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업, 전쟁, 결혼 동맹, 사절단. 사람은 움직이고 물건은 흘러가고 신화와 상징도 함께 옮겨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베끼기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이 공통된 감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세계는 한번 완전했고 그 완전한 시대는 지나갔으며 지금은 그 뒤를 수습하는 시대라는 느낌. 두 문명 모두 자신들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옮겨 동쪽으로 느리게 미끄러져 갑니다. 먼 동방, 인더스강과 그 지류가 만들어낸 평야 위에 한때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 먼지와 흙냄새가 섞여 있는 아직 전기도 없던 시대의 밤을 상상해 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유적을 발굴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랍도록 정교한 도시 구조였습니다. 직선으로 뻗은 도로, 규칙적으로 배치된 집들, 하수도와 배수시설, 곡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 수메르와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였지만 도시를 구성하는 생각 방식은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한 번에 계획된 듯한 구조,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손길. 하지만 인더스 문명의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자신의 기원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홍수나 이전 시대에 대해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점토판 대신 작은 인장과 짧은 기호들만이 남아있고 그 안의 목소리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도시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수메르와 이집트, 인더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각자 다른 언어와 상징을 쓰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도시와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마치 서로 어딘가에서 이미 배워온 사람들처럼 나타났다는 사실. 서쪽으로 다시 눈길을 옮기면 지중해 주변의 언덕과 계곡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훗날 히브리 전통이 형성되고 작은 부족들이 밤마다 불을 피워 둘러앉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경전에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홍수, 긴 족보, 오래 사는 사람들과 갑자기 짧아지는 수명. 창세기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까지는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고 어느 지점 이후부터는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홍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 역시 수메르 왕명록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의 세월을 사는 인물들이 나오고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이름과 목적, 신학적 해석은 다르지만 시간의 리듬은 비슷합니다. 어떤 긴 시대가 한 번에 잘려나가고 그 뒤에 다른 종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감각. 더 나아가 히브리 전통에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잠깐 언급됩니다. 인간과 다른 묘하게 경계에 선 존재들. 수메르의 앞갈루와 직접 연결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과 신 혹은 사람과 그 너머의 무엇 사이에 놓인 중간자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른 언어 속에서 비슷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역사학과 종교학은 이 공통점들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단순한 우연이거나 인간 보편의 상상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음모나 비밀 연결망으로 묶어버리는 충동입니다. 이집트, 수메르, 인더스, 히브리 전통, 이란과 그리스. 이 사이에는 분명한 교류와 영향이 있었지만 빈틈도 많고 단절도 많고 독립적으로 발달한 요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기 전 이 밤에 조용히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가 아주 오래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비슷한 이야기들로 흘러 들어오는 광경입니다. 오래된 시대, 인간보다 오래 사는 존재들, 신과 가까운 왕들, 갑작스러운 홍수나 재난, 그 뒤에 다시 시작되는 세계, 그리고 점점 짧아지는 시간. 마치 여러 강이 다른 산에서 시작되었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다 어느 평야에 이르러
서로의 물소리가 뒤섞이는 것처럼 인류의 초기 기억들도 여러 곳에서 흘러와 비슷한 모양의 이야기로 응고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공통점이 반드시 하나의 잃어버린 초고도 문명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류가 반복해서 비슷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큰 기후변화, 강이 범람, 땅의 침수, 도시의 붕괴, 기억의 단절. 그런 경험을 겪은 사람들은 어디서나 언어와 신의 이름은 다르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인류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여러 번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하려 애써 왔는가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눈을 잠시 과거에서 떼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려봅니다. 대륙과 바다, 산맥과 평야 전체를 한 번에 내려다보는 상상의 시점으로, 그리고 아주 긴 시간축을 펼쳐봅니다. 빙하가 움직이고 해수면이 오르내리며 강이 물길이 바뀌고 사막과 초원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광경. 인류가 등장한 이후 몇십만 년 동안 우리는 이 격렬한 무대 위를 건너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몇만 년, 특히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현재의 따뜻한 홀로세로 들어오는 시기에 지구는 여러 번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지구의 깊은 얼음 속에서 꺼낸 얼음 코어와 바다 바닥의 퇴적층, 호수 바닥의 진흙은 우리에게 숫자로 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온도가 갑자기 내려갔다 다시 오르고 해수면이 몇십 미터씩 상승하고 강하구 주변의 넓은 평야가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물에 잠기는 과정. 그 변화의 속도는 사람 한 세대가 느끼기에는 느리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체감될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살던 마을이 물가에 있던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은 지금 바다 아래 있고 아버지가 살던 마을은 벌써 습지가 되어버린 상태. 사람들은 조금씩 언덕 위로, 내륙으로, 다른 강줄기로 밀려나야 했을 것입니다. 특히 페르시아만 일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바다인 그곳은 한때 강이 여러 줄기로 흘러들던 넓은 평야, 즉 사람이 살기 좋았을 땅이었을지 모릅니다. 기온이 오르고 빙하가 녹으며 바다는 천천히 그 평야를 집어삼켰습니다. 물은 소리 없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제한적이고 많은 것이 추측이지만 상상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녁빛이 물 위에 반사되는 어느 날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저 물밑 어딘가에서 살았다고. 그때는 저기가 들판이었다고. 이런 이야기가 세대를 거쳐 전해지다 보면 구체적인 지형과 연대는 흐려지고 대신 단 하나의 인상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물이 와서 이전의 세계를 끝냈다는 인상. 그 세계는 완전했고 풍요로웠지만 지금 우리는 그 끝자락에 서 있다는 인상.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그 이야기를 점토판에 새깁니다. 왕권이 홍수 이전에 내려왔고 홍수 이후에 다시 내려왔다고. 현자들이 홍수 이전에 지혜를 가르쳤고 홍수 이후에는 그 지혜의 일부만이 남았다고. 물론 과학과 신화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얼음 코어는 물리적 데이터를 말하고 신화는 인간의 감정을 말합니다. 둘을 단순히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바로 저 신화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학이 보여주는 빠른 환경 변화의 흔적과 신화가 말하는 세계의 단절 경험은 어딘가에서 겹쳐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공명 혹은 메아리처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수메르 기록은 조금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갑자기 나타난 첫 문명만이 아니라 여러 번의 환경 변화와 이동을 겪은 집단이 새로운 자리에서 옛 기억을 복구해 보려 한 흔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도시를 짓고 수로를 만들고 하늘을 관찰하는 법을 알려준 것은 신의 속삭임이었을 수도 있고 오랜 세대를 거쳐 내려온 경험의 축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시작점이 아니라 이어받은 자로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가까운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우르크의 서기관 학교에서 어린 견습생들이 점토판을 앞에 두고 앉아 스승이 불러주는 단어를 따라 쓰고 있는 장면. 한 단어가 틀리면 스승이 조용히 수정해주고 때로는 손등을 살짝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베끼는 목록 속에는 이미 그들에게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오래된 직업 이름, 옛 도구의 이름, 사라져버린 의식의 이름들이 들어 있습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이 뜻은 우리도 정확히 모른다고. 하지만 선배 서기관들이 적어두었으니 우리는 그냥 외워야 한다고. 이때 이미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더 오래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들고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텍스트의 일부는 이해되지만 일부는 알 수 없고 일부는 이미 잊혀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새로 쓰지 않고 모르는 채로 남겨둡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직함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 정직함. 동시에 그것은 슬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적어놓은 문장에 처음과 끝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그래도 남은 가운데 부분만이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이제 이 감각을 우리 쪽으로 다시 가져와 봅니다. 먼 과거의 서기관이 점토판을 붙들고 애쓰던 그 마음과 오늘 우리가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앞에 서서 깨진 점토판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마음은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중간만 알고 앞과 뒤는 상상할 뿐입니다. 우리도 확인되지 않은 것을 너무 쉽게 믿고 싶어 하거나 반대로 불편한 질문을 너무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만큼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수메르 기록이 정말로 인류 기원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드는 비밀을 갖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뿐인가 하는 질문은 당장 답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오래된 기록들을 대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채로 둔 채 그 사이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들을 바라보는 태도. 수메르의 점토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인류는 복잡한 세계를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도시, 수학, 천문학, 법, 종교, 행정 이런 것들은 단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끊기고 다시 이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홍수, 전쟁, 기후변화, 우연한 파손, 그리고 의도적인 편집.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원을 설명해 줄 이야기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조금씩 잘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중간 부분만 남은 몇 장의 페이지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페이지 사이에는 찢겨나간 흔적이 있고 문장은 종종 중간에서 끊기며 어떤 단어는 더 이상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빈칸 사이를 상상으로 메우려 하기도 하고 학문과 발굴과 분석으로 조금씩 흰 부분을 줄여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남는 것은 언제나 침묵의 영역입니다. 이 침묵이 꼭 절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침묵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조금 더 겸손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론과 교과서와 타임라인이 진실을 완전히 담아낸 최종 버전이 아니라 중간 점검표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수메르의 점토판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는 인류의 기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가 아니라 인류의 기원에 대해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방, 조용한 어둠 속에서도 이런 생각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거움을 잠을 방해하는 불안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불완전함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도 다 알지 못했고
이집트인도 다 알지 못했고, 인더스의 사람들도 히브리 서기관도, 그리고 현대의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반쯤 열린 문 앞에 서서 그 너머의 어둠을 바라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감정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조금의 슬픔과 조금의 경이로움과 조금의 안도감이 섞인 복잡하지만 부드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슬픔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사라졌는지를 생각할 때 생깁니다. 경이로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안도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박물관의 그 희미한 조명 아래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깨진 점토판이 놓여 있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어느새 떠났습니다. 하지만 점토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그 자리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더듬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어버린 진흙의 거칠음, 율기 문자 하나하나가 남긴 홈의 깊이, 깨진 모서리의 날카로운 단면, 그 촉감 속에는 누군가가 이 글자를 새길 때 느꼈을 긴장과 집중, 그리고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하루가 미세하게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점토판을 만든 서기관은 아마 자신이 인류의 기원에 대한 거대한 토론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왕의 이름, 통치기간, 신전의 헌물, 하늘의 징조, 조상의 이야기. 하지만 그 평범한 기록들이 모여 수천 년 뒤 우리의 잠드는 밤을 찾아와 이런 긴 사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이자 기억의 이상한 길입니다. 우리는 결코 만나지 못할 사람들과 이런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수메르의 평야와 이집트의 사막, 인더스의 도시와 레반트의 언덕에서 천천히 걸음을 거두어 당신의 방으로 돌아옵니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 창문 밖 어둠의 농도, 이불의 온기, 당신의 숨소리, 아주 오래된 질문들과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은 그대로 밤의 한켠에 내려놓아둡니다. 그것들은 내일도, 내년에도, 아마 수십 년 뒤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붙잡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머릿속에서 타임라인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인류가 자신이 누구인지 묻기 위해 이렇게 오래 이렇게 멀리 돌아왔다는 사실만을 가볍게 떠올리다가 서서히 흘려보내면 됩니다. 당신의 어두운 방과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밤하늘 사이에는 묘하게 닮은 고요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느껴보다가 놓아주세요. 만약 이런 느리고 긴 이야기 조용히 과거를 더듬어 보다가 어느새 잠이 스며드는 시간이 마음에 들었다면 언젠가 여유가 날 때 이 채널을 구독해 두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대, 다른 문명, 다른 미스터리들도 당신이 잠들기 전에 살며시 찾아와 줄 것입니다. 좋아요나 작은 응원 하나도 이 느린 역사의 밤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디까지나 선택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 모든 생각마저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숨을 한번 아주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쉽니다. 수메르의 깨어진 기록들, 홍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 잃어버린 시간의 층위들, 이 모든 것은 이제 잠시 어둠 속으로 물러납니다. 당신은 이 밤 자신의 작은 기원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잠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새로운 꿈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 꿈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점토판을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진흙덩어리, 아직 굳지 않은 표면 위에 누군가가 나무 막대를 가져와 천천히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이 하나의 음절이 되고 그 음절들이 줄을 이루어 결국 한 사람의 이름과 한 도시의 연대가 됩니다. 먼지 날리는 거친 공기, 가마에서 올라오는 열기, 건조한 바람에 금세 갈라지는 손등,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내려앉은 이것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예감. 그런 장면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잠들기 전 듣고 있는 이 긴 이야기도 어쩌면 그 점토판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하루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햇빛이 창을 통과해 바닥을 움직이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잠시 웃다가 다시 밤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하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사진 몇 장, 짧은 문자 메시지, 달력에 적힌 메모 정도가 전부입니다. 수메르의 서기관들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적은 것은 대부분 왕의 명령과 세금, 곡물과 은혜양, 계약과 경계선, 하늘의 별자리와 제사의 절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어느 날 아침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씻기 문자로 적었을 때 서기관이 얼마나 미소를 지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점토판 사이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틀린 글자를 지운 자국, 실수로 흘린 손자국, 구석에 장난처럼 새겨진 익숙하지 않은 기호, 공부하던 견습생이 잠깐 집중을 잃고 딴 생각을 했다가 선을 비뚤게 그려버린 흔적, 그런 것을 상상하면 갑자기 그 오래된 기록들이 조금 더 따뜻한 온도를 봅니다.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탄생 같은 거대한 주제 뒤에는 언제나 졸린 눈을 비비며 앉아있던 누군가의 저녁이 있었고, 퇴근 후 집에 돌아가 안쓰럽게 마른 손을 물에 적시던 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이 있었고,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서툰 발음으로 글자를 따라 읽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긴 밤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작은 이야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홍수 이야기가 아직 신화가 아니라 가까운 기억처럼 느껴지던 시대의 한 가족을 상상해 봅니다. 티그리스 강지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혹은 이미 신전과 행정 건물이 세워진 도시의 변두리일지도 모릅니다. 낮 동안 강이 조금 더 거칠게 불어나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몇 해 전에 있었던 큰 물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제때 물러갈지 아니면 더 깊이 들어올지 조심스럽게 서로의 얼굴을 읽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에 등불이 켜집니다. 흙벽에 비친 불빛이 살짝 떨리고 나무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듭니다. 바닥에 깔린 갈대 돗자리 위에 가족이 둘러앉고 누군가는 아직 식지 않은 빵을 나눕니다. 그중 한 사람, 서기관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오늘 사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중얼거리듯 꺼냅니다. 사제들이 오래전 홍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이전의 왕들, 그 이전의 도시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태어나기 훨씬 전, 할아버지와 증조부가 태어나기도 전, 이 땅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도시가 있었다고, 정말로 하늘에서 왕권이 내려왔고 현자들이 하늘을 읽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다 알지는 못한다고. 우리가 받은 점토판에도 그 부분은 많이 깨져 있다고. 신전의 가장 깊은 서가에는 입문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저 몇 줄의 이름과 숫자뿐이라고.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 물이 도시를 덮는 장면과 엄청나게 오래 사는 왕들의 이야기를 뒤섞어 상상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졸음이 몰려와 그 상상은 꿈으로 이어집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아마도 그는 더 많은 기록을 읽었을 것입니다. 왕명록의 다른 판본들, 새로운 왕이 집권하면서 수정된 역사, 하늘의 변화를 기록한 점토판,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오는 소식들. 그는 조금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겠지만 여전히 홍수 이전 세계의 상세한 모습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세대가 바뀔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밀과 보리가 얼마나 걷어졌는지,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금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하늘의 불길한 징조가 실제로 재난으로 이어졌는지 아닌지, 그에게도 자기가 서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었고, 먼 과거의 그림자는 밤에만 살짝 다가오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메르 이전에 인류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과학과 발굴을 통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큰 부분은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는 회사와 학교, 가족과 친구, 식탁과 휴대전화 알림 속에서 흐르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내일의 일정을 떠올리다가 겨우 눈을 감습니다. 인류 전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이 어떻게 바뀌든, 당신이 아침에 얼마나 피곤한지, 지금 품고 있는 걱정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여전히 당신의 개인적인 진실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을 위한 역사의 밤은 두 개의 층위를 동시에 다룹니다. 하나는 아주 먼 인류 전체의 층, 빙하기와 홍수, 도시의 탄생과 기록의 시작, 사라진 기억과 편집된 역사 같은 너무 커서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들. 다른 하나는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층,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일들, 말하지 못했던 감정, 스스로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잠들고 싶은 마음. 이 두 층이 조용히 포개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묘한 위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도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고, 나 역시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메르 점토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의 파편을 손에 들고 그것이 어느 문맥의 일부였는지 추정하기 위해 끝없는 참고와 비교를 반복합니다. 비슷한 왕의 이름이 다른 점토판에 등장하는지, 통치기간의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시대의 필기 스타일과 유사한지, 점토의 성분이 어느 지역과 맞는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빈칸을 채워나갑니다. 그 과정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일도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기억도 수메르의 역사처럼 언제나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떤 날은 이상하게 또렷한데, 훨씬 중요한 사건의 앞뒤는 흐릿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어떤 말은 정확히 기억나지만 그 말이 어떤 표정과 함께 나왔는지는 희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조각들 사이에 전혀 없었던 사건이 끼어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개의 기억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과거를 나중에 다시 쓰게 됩니다. 어릴 때는 몰랐던 의미가 나중에 생기고, 당시에는 사소하게 느껴졌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수메르의 왕명록과 우리의 개인적인 일기는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비슷한 종류의 텍스트일지도 모릅니다. 둘 다 완전하지 않고, 둘 다 편집되어 있으며, 둘 다 그 당시의 필요와 감정에 의해 구성되었고, 둘 다 후대의 누군가에게 읽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왕명록은 국가의 기억이고, 당신의 하루는 한 사람의 기억이라는 점뿐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아주 작은 진흙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안정을 줍니다.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이 밤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지나온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사이, 기억과 망각 사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지만 미뤄둔 일들 사이, 깨어있음과 잠 사이에 아주 얇은 경계 위에서 당신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수메르의 서기관이 점토판 위에 선을 긋던 그 손놀림과 당신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이 호흡이 아주 먼 지점에서 은근히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 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으니까요. 아마도 수천 년 뒤에 누군가는 우리가 남긴 데이터와 문자, 사진과 영상, 기록과 소문을 들여다보며 비슷한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그들은 자신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과학과 신화, 종교와 철학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말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혼잡한 합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잠들었을까?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밤을 가능한 한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한 채 너무 무리하지 않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려 노력하면서요. 이제 다시 조금 더 깊은 차분함 속으로 내려가 봅니다. 당신의 몸이 이불 위에 얼마나 무겁게 혹은 가볍게 기대어 있는지, 바닥과 침대의 단단함이 어떻게 지탱해주고 있는지, 머리를 괴고 있는 베개의 촉감이 어떤지 천천히 느껴봅니다. 눈꺼풀은 조금 더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눈동자는 이미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상상과 기억이 섞여 흐르는 조용한 강위를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메르의 강도 그랬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물 위에는 별빛이 길게 늘어졌고 그 빛을 바라보던 누군가는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결국 그 질문을 아는 채 잠들었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잠드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다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수메르의 기록도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 여러 질문을 남겨놓은 상태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깔끔한 답이 아니라 의문의 구조입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선, 과도하게 긴 통치 기간, 다시 짧아지는 시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은 지혜와 깨진 점토판이 품고 있는 침묵, 우리는 이 구조를 따라가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는 하나의 조용한 수면용 배경이 되어 당신의 머리맡에 놓여 있습니다. 밤이 충분히 깊어졌다면 이제는 이야기를 더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문장에서 멈춰도 괜찮고 어느 부분을 기억해도 혹은 모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일 눈을 떴을 때 수메르라는 단어만 어렴풋이 떠오를 수도 있고 점토판의 촉감이나 강 위의 별빛 같은 이미지가 희미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면 다큐멘터리의 목적은 지식을 끝까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서서히 풀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의식이 남아 있다면 아주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작은 마음속 문장을 건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류 전체도 아직 다 모르는 질문들을 혼자서 오늘 밤에 다 풀 필요는 없다고, 그런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순간 어쩌면 수메르의 오래된 신전 어딘가에서 서기관이 마지막 줄을 적고 펜을 내려놓던 그 조용한 안도의 숨과 당신의 숨이 겹쳐질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이 앞으로도 이런 긴 밤들을 함께 건너는 동행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언젠가 또 다른 역사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문명의 숨소리를 들으며 당신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나중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휴식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고 폐는 일정한 리듬으로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당신 안의 작은 우주는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아있는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어깨와 턱, 이마와 눈 주변에 힘을 살며시 풀고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부르는 흐름을 뒤쫓지 말고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흐름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듯 느껴보세요. 수메르의 기록들, 인류의 기원에 대한 미완의 이야기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오늘 하루가 모두 하나의 긴 강줄기처럼 뒤섞여 저 멀리 어둠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강물 소리는 점점 더 잔잔해지고 마침내 귀에 닿지 않을 정도로 멀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작은 고요뿐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밤이 부드럽게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이 시간 안에서 당신은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실 하나면 오늘 밤에는 충분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밤마다 이야기를 듣고 잠드는 습관 자체도 아주 오래된 전통의 한 갈래일지 모릅니다. 불이 전기 대신 장작과 기름이던 시절,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깥은 금세 어두워졌고 짐승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으며 집 안에는 작은 불빛과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가장 오래된 방식은 누구 한 사람이 입을 열어 오래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기억, 신들이 세상을 나누던 시대의 이야기, 강이 범람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경험담,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얽힌 감정과 교훈. 이야기는 정보를 넘어서 사람들이 서로의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는 도구였습니다. 수메르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점토판에 글자를 새긴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글자 안에만 갇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 전의 이야기, 기록될 수 없던 이야기, 기록하기에는 너무 사적인 기억들은 여전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전의 흐름 속에서 홍수 이전의 시대에 대한 희미한 감각도 함께 떠돌았겠죠. 누군가는 그것을 아주 무서운 일로 기억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신의 심판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단지 자연의 거대한 움직임 중 하나였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밤 수메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그런 오래된 저녁 모임들에 조용히 참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는 불 대신 작은 화면과 이어폰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혼자 누워 있지만 사실은 수천 년 전의 밤들과 묘하게 겹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강가의 촛불 옆에서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던 한 아이가 있었다면 지금의 당신과 그 아이 사이에는 긴 시간의 강만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둘 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순간을 느끼고 이야기의 나머지를 내일로 미루기로 조용히 결정했다는 점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 아무리 많은 가설과 이론이 오가도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를 향해 시선을 돌린다는 점입니다. 수메르인들은 홍수 이전의 왕들과 현자들을 떠올렸고 우리는 그 수메르인들보다 훨씬 앞선 인류의 조상들, 빙하와 초원, 불 피우는 법을 처음 배운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보다 더 먼 미래의 존재들은 지금의 우리를 과거의 한 시점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 끝없이 이어지는 되돌아봄의 연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우리는 조금 더 작은 존재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작음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동시에 내 기원에 대해서도 조용히 생각해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랐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며 잠들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지, 때로는 그 기억이 따뜻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밤에 누워있는 당신의 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수메르에 깨진 점토판이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지 못하듯 당신의 기억 역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도 나름의 질서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잠드는 시간은 단지 머리로만 과거를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이 자기 자신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불완전했다는 사실, 그들도 몰랐던 것을 안다고 믿었다가 나중에 틀렸음을 깨달았다는 사실, 그들 역시 두려워했고 고민했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의 나 자신을 조금 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수메르의 기록을 읽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거대한 왕과 신들의 이름 사이사이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작은 일상의 흔적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의 행정 문서에는 특정한 양의 보리가 잘못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다른 문서에는 거위 몇 마리를 두고 다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계약 문서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사람의 혼인 약정이 적혀 있고, 또 다른 문서에는 노예의 신분 해방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거대한 문명의 기원이라는 말이 조금 덜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여러 사람의 사소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기쁜 하루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아주 작은 파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눈길 한번, 미뤄둔 일 하나, 해내지 못한 과제, 누군가와 나눈 짧은 메시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쌓이면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궤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궤적은 언제나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아주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의 왕이 내린 한 번의 조세 개편이 어떤 농부의 삶에 영향을 미쳤듯,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크고 작은 변화들도 당신의 일상에 미묘한 파장을 보낼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천천히 떠올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의 흐름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끝나기 전에 끊어지고, 이미지들이 어딘가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장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강위를 떠다니던 배가 갑자기 학교 복도로 이어지고, 점토판 위에 직기 문자가 갑자기 당신의 휴대전화 화면 속 문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어색한 전환들은 마치 꿈이 시작되기 직전의 작은 예고편처럼 느껴집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이제는 굳이 이야기를 또렷하게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문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수메르 왕들의 긴 이름도, 홍수 이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슬며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대신 그 모든 이야기가 만들어낸 분위기, 감각, 온도만이 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누군가의 숨소리와 지금 당신의 숨소리가 같은 리듬을 공유하고 있다는 묘한 안도감, 나보다 훨씬 크고 오래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주는 이상한 평안함 같은 것들만이 조용히 가슴 안에 남습니다. 이 채널이 하는 일은 어쩌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 당신이 잠들기 좋은 속도로 질문을 펼쳐놓고, 그 사라지지 않는 질문들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인류의 기원에 대한 수메르 기록들처럼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모순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통찰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그런 시도가 당신의 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긴 이야기는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혹시 이 조용한 역사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밤을 더 만나고 싶다면 언젠가 여유가 날 때 이 채널을 한번 떠올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화면 어딘가에 있는 작은 구독 버튼을 눌러두거나 마음이 내킬 때 가볍게 응원의 표시를 남겨주는 일은 또 다른 긴 밤의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기록들을 찾고 오래된 연구를 읽고 당신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속도로 문장을 고르는 모든 과정이 그런 작은 응원 덕분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것조차도 잠시 잊어도 괜찮습니다. 구독도 좋아요도 댓글도 내일의 일입니다. 오늘 밤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의 끝에 억지로 추가된 휴식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서의 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오직 당신만 알고 있는 작은 밤의 공간이 지금 당신 곁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공기가 코를 지나 가슴으로, 그리고 배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길을 따라가 봅니다.
그 호흡의 리듬에 맞춰 눈꺼풀은 조금 더 무거워지고 손가락과 발끝의 감각은 조금 더 멀어집니다. 생각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마침내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처럼 배경으로 스며듭니다. 멀리, 아주 멀리,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야 위로 새벽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진흙벽 위에 내려앉고 누군가는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겠지요. 수메르의 사람들도 그랬고 그 이후에 카운틀레스산 세대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도 눈을 뜨고 자신만의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밤의 모든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깊은 잠이 한 번 당신을 조용히 감싸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자책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밤만은 인류의 오래된 기록과 당신의 아주 개인적인 피곤함이 나란히 누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남겨두어도 좋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이 먼지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틴 끝에 결국 누군가의 손에 다시 들려 읽혀지듯 당신의 몸과 마음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는 언젠가 또다시 조용히 일어나 다음 장을 써내려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편안한 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도 좋을 순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의 꿈을 방해하지 않는 이 밤이 부드럽게 당신을 품어주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여기에서 천천히 놓아줍니다. 남은 길은 온전히 당신의 잠에게 맡겨두겠습니다.